안녕하세요. 네, 1차 상과목, 꽈락 면피하는 그 영상에 이어서, 시간이 시험인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조금 불안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아예 이제 60점 넘길 수 있는 자료를 좀 준비해서 영상을 지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너무 늘어지면은 좀 그럴 것 같아서, 최대한 좀 압축을 해서 3강 정도로 끝내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 파일은요, 또 역시 저희 카페에 올라가 있고요. 카페 주소 이렇게 됩니다. 이쪽에 가서 자료실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사진 파일로 이렇게 올려져 있어서 고화질이거든요. 그래서 처음 열었을 때 조금 작게 보이시면은 이렇게 크게 보기를 하시면 이렇게 좀 보실만하게 나와요. 자, 화분과 작물, 이것은 이제 세포벽, 물질 함량이 높고 질소 함량이 낮아 토양의 물리적인 특징을 개량하는데 효과가 우수한 작물이다. 녹비보리, 그러니까 보리죠. 보리도 되고 녹비보리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풋배기 귀리, 그리고 귀리, 그리고 티머시, 오처드 글래스, 옥수수, 수수, 호밀, 기장, 이렇게가 관련된 작물들이에요. 사실은 분류가 많이 있는데요. 일단 화분과 작물만 따로 이렇게 빼놔봤습니다. 보리가 귀한 티오를 수호하기 위해서 기를 쓴다. 좋은 일자리가 있나봐요. 근데 귀한 티오를 수호하기 위해서 기를 쓴답니다. 보리가 귀한 티오를 수호하기 위해서 기를 쓴다. 콩두과 작물, 질소 함량이 높아 질소 공급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작물. 헤어샵을 알짜 운영하는 클러버, 클럽에 다니는 사람들을 클러버라고 하거든요. 클러버 루비가 버즈 때문에 클럽 탈라리아, 버즈는 삼성 새로 와이어리스 이어폰을 버즈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헤어 리베치, 알팔파, 자운형, 클로버, 루피, 버즈드프, 트레포일, 클로탈라리아. 헤어샵을 알짜 운영하는 클로버 루피가 버즈 때문에 클럽 탈라리아. 버즈 이어폰이 음질이 되게 좋거든요. 세계의 3대 식량 작물은 밀, 벼, 옥수수, 이 세 가지인데 제일 많은 게 밀이고 제일 적은 게 옥수수입니다. 사일리지 작물은 좀 늦게 풋배기하여 사일리지, 그러니까 발효죠. 사일리지 제조에 많이 이용되는 작물을 말하고, 청해 작물이라 함은 곡식이 있기 전에 베어서 생초나 그대로 혹은 건초 또는 사일리지로서 이용하는 작물을 말합니다. 흙의 구성 성분은 무기물이 45%로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기하고 수분이 각 25%씩, 그리고 유기물은 5%씩 이렇게 보시고,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챕터별로 그냥 쭉 보기에 나올 법한 거, 그런데 조금 나왔을 때 애매하게 모를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조금 골라서 적어봤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이나 언어 영역으로 풀 수 있는 것들은 다 스킵했습니다. 그래도 부식 함량이 20%일 때 부식토라고 한다. 퍼센테이지 때문에요. 토양 교질은 음이온을 띈다. 토양의 점토나 부식은 교질화를 증대한다. 토양 교질화가 증대될수록 CEC는 커진다. 토양의 CEC가 적어지면 양분의 흡착력은 적어진다. 양이온 치환 용량이 높을수록 완층능이 높다. 양이온 치환 용량이 클수록 작물의 생육에 필요한 유효 성분들의 보유량이 많아짐으로써 비옥한 토양일수록 양이온 치환 용량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유효 성분들 말하는 거예요. 칼륨이나 이런 칼슘, 마그네슘 이런 것들요. 그리고 양이온 치환 용량이 클수록 비료로 사용하는 영양 성분이 작물에 이용되는 율이 증대되고, 비료 성분의 용탈이 적어서 비효가 늦게까지 지속된다. 점토와 부식이 많을수록 양이온 치환 용량이 증대한다. 토층이 분화된 논토양에 질소를 공급할 경우 환원층에 암모늄태 질소로 공급한다. 자, 암모늄태 질소를 산화층에 주게 되면은 이게 지금 바로 아질산으로 이렇게 변하죠.
그거를 아질선화 작용이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부터 지금 시작하는 거는 우리가 뭐 탈질 현상 뭐 이런 것들 뭐 심층 시비해야 되고 뭐 이런 내용들을 그냥 한 문장씩 한 문장씩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질산은 산화층에서 다시 질산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산화층이 위에 있고 그 밑에 산화층 밑에 환원층이 있다는 어떤 그런 거를 그 그림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이제 질산으로 변했으니까 이제 그 거기에 흡착돼서 멈춰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질산은 이렇게 환원층에 씻겨가지고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질소 형태로 이렇게 바뀌게 되고 그 질소가 이제 되면 이제 공기 중으로 이제 날아가 버리겠죠, 그게. 그래서 질산은 환원층에서 산소를 잃고 질소가 돼서 대기 중으로 날아가서 식물이 거의 흡수하지 못해서 효과가 감소된다. 이제 그거를 이제 탈질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암모니아태 질소를 산화층에 두게 되면은 이게 이제 탈질 현상으로 그 질소가 날아가 버려서 이제 뭐 쓸 수가 없으니까 무용지물이니까 아예 환원층에 직접 주는 것이 좋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깊게 줘야 되니까 그 심층십이라고 합니다. 노후화답의 그 재배 대책은 첫 번째로 그 저항성이 있는 품종을 선택하면 좋겠죠. 그 황화수소에 강한 품종을 선택한다. 두 번째는 조기 재배, 그리고 무황상근 비료의 시용, 황산이 들어있지 않은 그런 형태의 비료를 쓴다는 거죠. 그리고 추비를 중점적으로 시비한다. 그리고 연면 시비, 그리고 용성 인비, 그리고 이렇게가 방금까지가 그 노후화답 그 재배 대책이고요. 그 산소 요구량이 높은 작물은 공부했죠. 이거는요. 완두가 토하는데 보리가 옆에 있어줘서 감사하다. 완두, 토마토, 보리, 감자, 사탕수수. 그럼 반대로 산소 요구량이 낮은 것은 풀 종류나 기장 이렇게 말하는 거고. 자, 비가 온 후에 하루 정도 이렇게 지나고 나면 물의 이동이 이렇게 멈추잖아요. 그때 그 수분 상태는 이렇게 흡수수만 남아 있어요. 이렇게 작물에 이용될 수 없는 상태이며 이를 흡수개수라고 합니다. 흡수개수. 비가 온 후 하루 정도 지나서 물의 이동이 멈췄을 때예요. 증발을 방지하면서 중력수를 완전히 배제한 상태를 최소 용수량이라고 합니다. 지하 수위가 낮고 투수성이 중간인 포장에서 강우 또는 관계 후 2-3일 뒤에 수분 상태를 그 최소 용수량이라고 합니다. 앞에 그 하루 정도 지나서 물에 멈췄을 때 흡수개수랑 비교하시고요. 그리고 토양의 그 유효 수분은 그 범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포장 용수량에서 영구 위조점까지다. 이게 갑자기 그냥 토양의 그 유효 수분의 범위는 해가지고 뭐 최소 용수량부터 최대 용수량까지 뭐 이렇게 막 섞어가지고 2번 포장 용수량에서 영구 위조점까지 이렇게 섞어내면 이게 또 헷갈릴 수가 있어서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유효 수분의 범위는 포장 용수량에서 영구 위조점까지입니다. 포영이에요. 포장 영구. 포장은 어떤 이렇게 음식 배달할 때 그 포장 용기 같은 거는 영구적으로까지는 아니지만 영구적으로 안 썩는 용기가 있다. 그래서 포장 영구. 막 애우세요. 일단 애워지는 게 그냥 단기적으로 시험 합격의 목표이기 때문에 되든 안 되든 일단 갖다 붙여서 외우시는 거예요. 토양 수분 장력 PF는 그 최대 용수량일 때는 그게 0입니다. 최대 용수량인데 아이러니하죠. 최대 용수량인데 PF는 0입니다. 그럼 반대로 건토 상태, 완전 건조한 상태일 때는 7이고 그 풍건 상태라고 대기 중에 그 수분 농도하고 평형을 이루어져 있는 상태는 6입니다. 6. 그리고 유효 수분의 범위는 그 모관수 범위가 이렇죠. 2.7에서 4.5고 초기 위조점이 4.2 시들어가기 시작하는 지점이고 이제 다시 못 사는 영구 위조점의 그 범위 그 PF는 4.5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막 안 외워지면 그냥 갖다 외우세요. 초기 위조점 먼저 시들어가죠. 우리의 사이가 시들어간다. 그 사가 죽을 사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4에서 이제 5로 넘어가면은 영원히 빠이빠이다. 연구 위조점은 4.5. 이게 무슨 소리야 싶은데 그냥 막 어떻게든 외우는 거예요. 자, 앞삼이 같으면은 수영이가 팽만하고, 뒤에 또 바로 이어서 나오죠. 수삼이가 같으면은 앞영이가 원영이다. 무슨 말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갖다 막 외우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사실 이런 보기까지 안 나와야 되는데 그 난이도가 그렇게 어려우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만약을 대비해서 외워둡시다. 익혀만 둡시다. 앞삼이면 수영이면은 팽만하고 팽만 상태가 되고, 수삼이가 같으면은 앞영이가 원영이다. 본인이 좋은 방법 있으면 또 외우세요. 수분 포텐셜은 삼투 포텐셜 더하기 압력 포텐셜 더하기 매트릭 포텐셜이에요. 매트릭 포텐셜은 미비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 두 개 싸움입니다. 수분 포텐셜은 토양에서 가장 높고 대기에서 가장 낮으며 식물체 내에서는 중간값을 가지므로 토양에서 식물체, 대기로 수분이 이동하기 가능하게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수분 포텐셜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토양에서가 높고 대기에서 낮으니까 중간체인 그 식물체를 거쳐서 이렇게 이동하는 토양, 식물체, 대기, 이 이동이 이렇게 이론이 설명이 된다는 얘기예요. 온도와 압력이 높아지면은 수분 포텐셜은 증가한다. 수분 포텐셜이나 삼투 포텐셜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이 이동한다. 말 나왔죠? 근데 수삼이가 같다는 거예요. 수분 포텐셜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고 삼투 포텐셜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이 이동한답니다. 용질의 농도가 높으면 물의 농도가 감소돼요. 당연하겠죠. 예를 들어서 10이라는 공간이 있는데 용질이 8 들어가면 물이 있을 수 있는 공간이 2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용질의 농도가 높으면 물의 농도가 감소되죠. 그래서 삼투 포텐셜은 낮아지고, 역시 수삼이는 같이 간다 그랬으니까 수분 포텐셜도 감소하죠. SMS 소일 모이스처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걸로만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나왔을 때. 근데 토양의 수분 보유력 및 삼투압을 합친 것을 말을 하고, 그리고 삼투압에서 마갑을 뺀 것은 흡수압이다. 삼투압이 뭔지 모르시겠으면 네이버 한번 찾아보시고요. 안 헤어지시면요. 그냥 만약에 삼투압에서 마갑을 뺐는데 그러면은 이게 흡수압이다라는 게 나는 그래도 외워져, 아니면 이해가 돼, 머릿속에 그려져 하시는 분들은 관계가 없는데, 안 외워져 하시는 분들은 그냥 검색을 한 번씩 해보세요. 네이버에다가 삼투압이 뭐고 마갑이 뭔지 그리고 흡수압이 뭔지. 그러면서 머리에다가 사실은 한번 검색해본 것들은요 시험에 나오면 무조건 기억나요. 그리고 저는 요 내용 게시판에 올려드렸는데, 만약에 본인이 모르는 내용이라든지 본인이 봤을 때 이거는 시험이 안 나올 것 같아, 그러면 버리셔도 되는데 본인 선택이에요. 근데 이건 나올 것 같은데 나도 잘 몰랐네, 외워야겠네, 그러면은 최소한 본인 손으로도 한두 번 써보셔야 되죠. 뿌리의 활력이 왕성할 때 뿌리로부터 물을 흡수하여 위로 밀어올리는 근압이 높아지면 잎 가장자리의 수공에 물방울이 맺히는 현상을 일액현상이라고 하며 적극적 흡수의 일종이다. 그리고 요수량은 가장 큰 게 명화주고, 그 다음 뒤로 있는 애들이 호박, 알팔파, 클로버 이런 애들이고, 요수량이 가장 적은 쪽에 속하는 애들이 옥수수, 수수, 기장 이렇게 되죠. 이게 만약에 잘 안 외워지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제가 외운 방법인데요. 요수량, 물을 요구하는 양이잖아요. 나이트클럽이나 이런 데는 물이 좋아야 되죠. 그죠? 좋은 물을 요구하죠. 그래서 명아주, 호박, 알팔파 클럽. 호박 나이트 이름이 호박 알파 클럽이래요. 호박 알파 클럽. 그래서 이름난, 이름 명자예요. 이름난 호박 알파 클럽. 이렇게 외우시고, 좋은 물을 요구하죠. 이름난 호박 알파 클럽. 이게 요수량이 많은 것들. 그리고 뒤에 이제 요수량 없는 것들, 옥수수나 기장 이런 거 보시고요. 그리고 혼행성은 우리 이거 다 했었던 건데 다시 나왔어요. 혼행성 과수는 배사자, 배, 사과, 자두. 채소는 시상의 완두가 무당, 딸, 감자를 놓고 마양파, 양배랑 배틀을 하다 잠들었다. 시금치, 상추, 완두, 무, 당근, 딸기, 감자, 마늘, 양파, 양배추, 배추, 잠두. 이렇게 보세요.
자, 그 혼행성 나왔으니까 이제 호운성 나왔죠? 과수로는 그 참 무감각한 복살이랑 오수호가 나오는, 토고 가서 고생하는 오수호 이렇게 나오죠. 참 무감각한 복살이는 참외, 무화과, 감, 복숭아, 살구. 그리고 토고에 가서 고생하는 오수호, 토마토, 고추, 가지, 고구마, 생강, 오이, 수박, 호박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들 제일 좋은 거는 사실은요, 호운성 가수 했을 때, 아니면 그냥 호운성 이런 뭐 작물 이렇게 나왔을 때 참 무감각한 복살이랑 그 토고 가서 고생하는 오수호가 바로 딱 떠올라가지고 이게 다 써지면 좋아요. 사실은 본인이 머릿속에 떠오르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근데 1차가 그 써야 되는 시험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하는 건 조금 오버할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여기까지만 떠올라도 참 무감각한 복살이나 토고 가서 고생하는 오수호까지만 떠올라도 사실은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뭐 고하면은 뭐 고추, 고구마에 겹치는데 어차피 같이 있잖아요, 여기는. 근데 몇 개 있어요. 감일 때 감이라고 했는데 감자야, 뭐 감이야 이렇게, 아니면 뭐 감귤이야 이렇게 몇 개만 이렇게 딱 겹치지, 나머지는 앞 글자 자체가 다 틀려버리기 때문에 보기에서 그렇게 앞 글자까지 똑같은 걸로 이렇게 보기에 나오면 진짜 재수가 없는 건데, 그거 헷갈려서 틀리면은 어쩔 수 없는 건데 보통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제가 이제 모의고사나 이런 것들을 풀어봐도. 그래서 최소한 호운성 했을 때 그 참 무감각한 복살이 이 정도는 딱 떠오르게, 오수호 이 정도는 떠오르게 좀 준비를 하자. 자, 유효적산온도는 생육일수의 일평균 기온에서 생육 최저 온도를 뺀 값을 총합한 온도를 말하고, 예컨대 벼는 3500에서 4500도씨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높아요, 벼가. 자, 온도 관련된 내용으로 낮의 기온은 상승하고 밤의 기온은 하락할 때 그 동화 물질이 축적이 최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밤낮 기온차가 클 때, 일교차가 클 때 이렇게 동화물질 축적이 많아진다고 하죠. 낮의 기온이 높을수록 합성물질의 전류는 촉진이 되고요. 합성물질의 전류. 그리고 밤의 기온이 낮을수록, 그러니까 이 말인 즉, 그 원래 낮은 따뜻하고 밤은 추워야 되는데 그 일교차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밤의 기온이 낮아지면은 호흡 소모는 적어지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클수록 합성물질의 전류는 촉진이 되고 호흡 소모는 적어진다. 그러니까 동화물질이 많이 축적이 된다, 그 말이죠. 낮과 밤 기온차가 클수록요.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써놓는지 아니면은 낮의 기온이 상승하고 밤의 기온이 하락할 때 이렇게 써놓는지 그 차이인데, 결국에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변온이 이렇게 클 때, 낮밤 일교차가 클 때 그 개화를 촉진을 하는데, 맹류는 특이하게, 맹류만 그 변온이 작을 때 이렇게 출수가 되고 개화가 촉진이 되고 그럽니다. 자, 우리 추나 봤던 내용이죠. 저온 추나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딸이 배고프면 물을 먹유. 추운데 우리 딸이 배고파요. 그럼 물을 먹여야 된대요. 대체로 1도에서 10도 정도 이렇게 저온에 의해서 이게 추나되는 그 식물을 말을 해요. 식물들이 있는데, 이게 월년생으로 그 2~3살이 장일 식물들이 다 보통 저온 추나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뭐가 있냐면 딸기, 배추, 무, 맹류, 유채. 딸이 배고프면 물을 먹유. 그리고 고온 추나 하는 것들은 우리 콩글상 있잖아요. 콩글에 나가서 상 받았다. 이제 비교적 고온에서 이렇게 추나되는 식물들인데, 콩 같은 단일 식물이나 글라디올러스, 그리고 상추, 이렇게. 추나는 종자 추나형하고 녹식물 추나형, 녹식물 추나형을 녹채 추나형이라고도 한다 그랬죠. 종자 추나형은 완두가 봄에 보리에게 추파를 던졌다가 밀밭에서 물을 베고 잠들었다. 봄이 오니까 이 완두라는 종자가 이제 마음이 설렜나봐요. 보리를 원래 거들떠도 안 봤는데 완두가 봄에 보리에게 추파를 던졌대요. 그리고는 보리한테 많이 맞았나보죠. 밀밭에서 물을 베고 잠들었다. 완두, 보물무, 보리, 추파맹류, 밀, 무, 배추, 잠두.
이 종자춘화형은 이렇게 물을 흡수해가지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배가 이제 활동을 개시를 하게 되면은 그냥 언더준디 그 저온만 주게 되면은 이렇게 반응해서 춘화하는 형태, 춘화가 되는 형태를 말하는 거고요. 그 녹식물 춘화형은 물체가 이제 이 작물이 어느 정도 이렇게 영양 생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서야 저온을 받아야 이제 그 생육전환이 일어나는 식물을 말하거든요. 춘화 효과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했었죠. 샐러리맨이 양국과 양당의 히스프로가 되었다. 샐러리, 양파, 국화, 양배, 당근. 봐보세요. 여기도 그냥 양 하나만 있으면 그게 양파 말하는지 양배추 말하는지 모를 법했는데 양국과 양당이니까 앞뒤로 섞어도 어차피 둘 다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같이 보시고요. 양파, 국화, 양배추, 당근, 히오스, 스토크, 브로콜리 이렇게. 근데 거의 한 글자씩 이런 데서 다 떨어질 거예요. 답은요. 만약에 녹색 춘화형 생물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그랬으면은 이거 딱 제하고 나면 딱 하나 나올 거예요. 눈에 딱 띄게. 앞글자가 틀릴 거예요. 보통 그래요. 자, 가문 부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춘화는 생장점에서 하고 일장은 성엽, 성숙한 입에서 하죠. 근데 뭐 접붙이기는 형성층에다가 합니다. 이거 좀 헷갈리지 마시라고 써놨어요. 춘화 처리에 필요한 종자의 수분의 흡수량이 가장 적은 것은 볼입니다. 25% 정도. 스프링 플러시가 뭔지 다들 아시죠? 그 북방형 목초가 그 봄에 생식생장이 유도되어 산초량이 급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고현상이랑 같이 봐야 되는데, 하고현상은 여름철에 북방형 목초의 생산이 심하게 떨어지는 현상을 말하고요. 하고현상의 원인은 고온, 건조, 장일, 병충해, 잡초 이렇게 되죠. 단일 오거나 뭐 이런 거 습해 이런 거 오면 안 돼요. 그죠? 그리고 하고가 심한 작물은 레드클로버, 블루글라스, 티머시가 있는데 이거를 저는 레드불을 먹으면 티가 난다. 그 음료수 있잖아요. 레드불이라고 피곤하고 그럴 때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많이 마시는 건데 그거 먹으면 저녁에 안 먹다가 처음 먹어보신 분들은 저녁에 누워도 잠이 안 와요. 카페인 양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하고가 심한 작물은 레드불 먹으면 티가 난다. 레불 티 이렇게 했고, 하고가 적은 작물은 그 화이트 클로버, 오처드 그라스, 라이 그라스 이렇게 있죠.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란 게 차를 뒤로 빼고 보면 지나가던 꼭 동네 아저씨가 거기 서 있다가 오라이를 해주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거기 그 흰색 차 오라이 화이트 클로버, 오처드 글라스, 라이 글라스 할 때 그 라이 오라이입니다. 하고 대책은 그 스프랑 플러시 대책이 이렇게 들어가요. 이제 그게 뭐냐면 봄부터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채초하는 거하고 방목하는 거, 그리고 관계 물 주는 거죠. 건조 막아야 되니까. 그리고 초종을 선택하는 거, 그리고 혼파 섞어서 하는 거, 그리고 방목 채초의 조절.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광합성에는 6750 옴스트롱을 중심으로 한, 그러니까 제가 이게 보통 책들이 이렇게 나노미터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610에서 700, 뭐 400에서 500, 아니면 어떤 책은 650, 어떤 책은 여기 또 450 이렇게만 써 있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적색광과 이렇게 청색광이 이렇게 가장 유효한데, 그죠? 그 중에서 적색광이 이제 좀 더 유효한데, 광합성에는 어쨌든 둘 다 이렇게 유효한 거 광으로 치잖아요. 그런데 이걸 왜 써놨냐면요, 1나노미터가 10옴스트롱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나노미터로 안 쓰고 이거 옴스트롱으로 써놔버리면 갑자기 멍 때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곱하기 딱 10 한 거예요, 사실은 그냥. 그래서 그거 좀 체크하시라고 내용을 써놨습니다. 여기다가 한 번 더. 그리고 강합성 제1과정 명반응은 그라나라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그 장소가, 명반응이 일어나는 장소가 그라나예요. 그리고 광화학적인 과정이고요. 광합성 색소에 의하여 그 광에너지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물의 광분해가 진행되고, 이 에너지를 이용하여 NADP를 NADPH2로 환원하고, 또 광인산화에 의하여 ADP를 ATP로 변화시킨다. 말 진짜 어렵게 써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빛을 이용해서, 예? 광합성 하는 거, 그게 명반응이다.
그리고 그 일어나는 장소가 그란하고, 이게 지금 광화학적인 과정인데, 아무래도 여기서는 시험이 많이 나왔었으니까 아무래도 이 과정에서 나오지 않을까, 안반응에서. 스트로마라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 광화학적인 과정하고 다르게 이산화탄소를 고정 환원하는 과정입니다. 이산화탄소를 고정하고 제1과정에서 그 생성된 그 ATP랑 여기 NADPH2 이거 있죠? 요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포도당 만드는 거예요. 얘네들은 포도당. 그쵸? 포도당 그 탄수화물을 합성하게 됩니다. 혹시 시험 보실 때 조금 이제 당 떨어지실 수 있으니까 그 포도당 캔디 같은 거 있거든요. 그런 거 갖고 가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3-40분 지나서 조금 집중력이 떨어질 때 이렇게 한 번씩 먹으시면은 그것도 좋더라고요. 순간 또 정신이 뚝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시험 볼 때는 아니고 예전에 제가 이제 뭐 다른 거 운동 관련해서 실기 시험을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거 할 때 했더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당 떨어지시는 분들은 미리 시험 볼 때 준비해 가세요. 그리고 미리 먹어보세요. 이게 본인 몸에 괜찮은지. 시험 당일날 가서 괜히 도박하지 마시고요. 증정 강압성은 어떤 걸 말하냐? 외관상 강압성량에다가 호흡에 의한 그 소모량까지 이렇게 더한 겁니다. 왜냐면 강압성 해서 이게 나왔는데 호흡하면 또 그 산소 써버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합쳤을 때 그게 진정 강압성이다. 그리고 강보상점하고 강포화점 이거 헷갈리실까봐 한번 써놔봤어요. 식물이 광합성 작용으로 방출한 이산화탄소량과 흡수 방출한 이제 흡수할 때도 있고 방출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요. 이산화탄소량이 같은 지점입니다. 근데 이 강도가 이 광보산점 이상이어야 식물이 생장을 합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그래야 남은 에너지가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성장을 하는 거잖아요. 광포화점은 식물의 호흡작용에서 빛을 더 강하게 이제 비추어도 강합성량이 증가하지 않는 시점의 빛 세기를 말합니다. 광포화점은 그러니까 빛 세기를 말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거 보상점하고 포화점 이해되시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시험에서. 그러니까 광보상점은 이제 광합성으로 만들어지는 거하고 호흡하는 거하고 수익과 지출이 같은 지점이에요, 쉽게 말하면. 광보산점은. 그래서 수익과 지출이 같기 때문에 저금할 게 없는 거죠. 저금이 있어야 뭐 집도 사고 이렇게 저희가 성장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거를 광보상점이라고 하고, 광포화점은 빛의 세기 말하는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빛의 세기가 일정 수준까지 되면은 더 이상 강합성이 그 속도가 안 빨라지고 늘어나지도 않는 그런 지점이 있잖아요. 그거를 광포화점이라고 합니다. 광포화점은 보통 이제 제일 그 높은 게 옥수수 80에서 100%까지 되니까, 그리고 콩이 제일 낮다 20에서 23% 정도. 탄소 동화장육이라는 말이 있죠. 그거는 그 탄소 동화장육에 의해 잎에서 만들어진 탄수화물입니다. 이거 그걸 뭐 탄소나 뭐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탄수화물과 뿌리에서 흡수된 질소의 성분의 그 비율을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탄수화물 나누기 질소예요. 그래서 탄질비라고도 하는데 탄수화물 나누기 질소율에 따라서 식물의 가지의 생장, 꽃눈 형성 및 결실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어차피 무슨 율 나온 김에 그냥 아예 다 정리를 하려고 써놨습니다. CN율 방금 얘기했던 거죠. 탄수화물과 질소 비율이고, 그리고 뭐 생육과 계화 결실에 지배된다고도 보는데, 이게 높으면 계화를 유도하고, 그리고 이게 낮으면 영양성장이 계속된다. 생식생장으로 안 넘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영양성장이 계속된다는 말은. 그리고 GD 균형, 이것은 성숙은 이 분화, 디퍼런시에이션, 이거와 균형에 의해서 지배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로스가 이제 성장이라고 하니까 이거 분화하고 이 균형이 잘 돼야 된다, 그 말인 거고,
TR율 또는 SR율이라고도 하는데 이거 우리 다 봤던 건데 역시 이거는 지상부의 생장량과 지하부 루트 그 뿌리 쪽이죠. 그 비율을 측정하는 이론인데요. 이게 서로 이제 잘 그 밸런스가 맞아야 생장이 잘 된다라는 거고 부합하지 않으면 번제는 생장이 안 된다. 그리고 RT율은 아마 뿌리 쪽에 좀 더 집중을 해가지고 생육 상태의 변동 중 지하부의 생장을 주로 고찰할 때 그 비율을 말합니다. 굴광 형상이라는 것은 식물이 광 조사의 방향에 반응하여 굴곡 반응을 나타내는 현상으로 4400에서 4800 옴스트롱의 청색광이 가장 유효합니다. 이거 아까 위에서 봤잖아요. 그 나노미터랑 그 옴스트롱 이거 괜히 막 바꿔 써놨다고 쫄고 그러시면 안 돼요. 헷갈리고 뭐 다른 말인가? 굴광성은 옥신이 줄기의 그늘진 쪽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세포 신장을 일으킴으로써 일어난다. 자, 장일식물은 우리 공부했죠? 완두가 상시 양귀비에게 추파를 던지는데 보리가 볼 때는 완두 저 바보 같은 놈이 그 양귀비는 아무래도 저거 보리 생각에는 아마도 그 아줌마인데 그래서 아줌마 같아서 보리가 과감하게 밀어붙여서 무배추에게 저 양귀비 누에양 하고 물어본다. 완두, 상추, 시금치, 상시, 양귀비, 추파맹류, 보리, 아마도, 아줌마 같아. 아주까리, 과꽃, 감자, 과감하게 밀어붙여 무와 배추에게 누에 콩 양파 누에양 하고 물어본다. 자, 단인식물은요 쪼기 기장들이 담배 피는 것을 보니 콩국수 코스 모곡나벼. 콩국수집이 새로 열었는데 거기 콩국수 코스를 점심 메뉴로 하나봐요. 그래서 기장들이 모여가지고 비행기 기장들이 거기서 밥을 먹었나 봅니다. 자, 단일식물은 조, 기장, 들깨, 담배, 피, 콩, 국화, 수수, 코스모스, 목화, 옥수수, 나팔꽃, 벼. 아니 이거 이제 보다가 아니 선생님 제가 공부한 책 보면은 이 단일식물도 몇 개 안 적혀 있는데 왜 선생님 건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런 책을 보면은 꼭 시험 보면요 문제에 그 책에서 분명히 그 단일식물을 뭐 봤거든요. 안 봤던 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거 책 한 3-4개를 뒤져가지고 이제 문제 안 될 만한 것들은 좀 그러니까 논란이 있는 것들은 좀 빼고 그래서 걸러서 지금 써놓은 거거든요. 자, 중성식물은 목요일에 토고, 매호강당과자 공부했던 거죠. 목화, 토마토, 고추, 메밀, 호박, 강낭콩, 당근, 가지, 장미. 중간식물, 정일식물. 이게 사탕수수 이게 하나만 거의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던 책 중에 이게 하나가 나와서 한번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혹시나 해서 써놔봤어요. 이제 장일 뭐 단일 중성까지는 알겠는데 중간 하면서 애매하게 정일식물. 왜냐면 이게 얘가 일정 범위가 좀 특이하거든요. 얘는 딱 12시간에서 12시 45분 요 딱 사이 이 진짜 좁은 일정 범위에서만 개화를 해요. 이 사탕수수가 요 놈이. 그래서 좀 알아두세요. 질소비료와 일장. 장일식물에서는 질소 성분의 결핍으로 출수 궤화가 촉진이 된다. 결핍으로요. 그리고 단일식물에서는 질소 성분이 풍부하여야 생장 속도가 빨라진다. 아까 광선들 이거 알고 있죠? 그 나노미터에서 450 정색광, 650 적색광 이 가장 유효하다. 광합성은요. 그리고 굴광성은 청색광이 유효하고 예전에 조선시대 때 청나라한테 굴종한 적이 있죠? 굴복한 적이 있다. 청굴. 광주기성하고 광중당성은 적색광이 효과가 크다. 보시고 예전에 뭐 이것도 좀 그런데 광주에서
북한 광주 민주화운동 할 때 북한군 적이 내려와가지고 뭐 다 죽였다 그러잖아요. 적이 내려서 광주 적색광이다. 종합적으로 보면 유숙기와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저는 아무 정치적인 색채 없이 그냥 외우자고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광주 이거는요. 네. 오해하지 마세요. 자, 벼는 종합적으로 보면 유숙기와 생식세포 감수분열기에 좋은 일사는 수량중대에 매우 필요하다. 제가 이걸 왜 써놨냐면요. 보통 무슨 한 해의 영향에 제일 약할 때는 아니면 수에 제일 약할 때는 이런 걸 물어보면 보통 답이 감수분열기거나 보기에 수인기 이런 게 보통 답이거든요. 대부분이. 일단 제가 풀어봤던 그 많은 문제들 중에선 그랬어요. 근데 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나왔는데 유숙기가 이렇게 포함해가지고 유숙기와 감수분열기에 일사가 좀 많이 필요하다. 이제 일사가 부족해버리면 요때 피해가 많다. 이제 바꿔서 말하면 그 내용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건지 문제를 봤는데 요거 관련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아는 답이 있으면 쓰시면 되는데 보통은 감수분열기 수인기 보이면 그거 찍으면 답이에요. 보통은. 자, 일장 효과의 재배적 이용, 재배법 개선, 품종의 선택, 그리고 꽃의 개화기 조절, 국화 같은 경우에, 그리고 육종상의 이용, 수량을 증대하고 성표현의 변화와 성전환의 이용. 오이나 호박은 단일 효과를 주게 되면은 암꽃이 많아지고요. 장이라면은 수꽃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좀 조절을 할 수 있다. 성비를. 그 내용이고요. 그리고 광부족에 적응하지 못하는 작물. 목화, 벼, 조, 기장, 감자, 알팔파. 이제 이거 몇 번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이거 제가 어떻게 할지 대충 감 오셨죠, 이미. 목요일에 벼기장이랑 조기장이, 벼조기장이, 그리고 무당딸 감자죠. 감자가 함께 알파에 갔다. 알파가 뭐예요? 아까 호박 알파 클럽 있다고 했잖아요. 호박 알파 클럽. 함께 알파를 갔대요. 호강성 작물은 광발화성인데요. 우리 배우금상 담당이라고 했죠. 베고니아, 우엉, 금어초, 상추, 담배, 당근. 배우금상 담당. 호광성. 혐광성은 이제 광을 싫어하는 거예요. 안발화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광 없는 데에서 이렇게 발화하는 거. 토가 5호, 토마토, 가지, 오이, 호박. 토가 온대잖아요. 토가 5호. 수광 관련된 내용인데, 맹류에서는 광파 재배보다 드릴파 재배를 하는 것이 수광 상태가 좋다. 보통 작물은 광파 재배하는 게 수광 상태가 제일 좋거든요. 근데 이제 맹류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드릴파 재배하는 것이 수광 상태가 좋다. 자, 이랑은요, 남북이랑하고 동서이랑 계속 헷갈리잖아요, 조금. 근데 이제 이걸로 딱 정리를 할게요. 남북이랑은 동서이랑에 비하여 수광 시간은 약간 짧아요. 아무래도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니까 그렇겠죠. 동서이랑은 계속 해를 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작물 생장기가 되면은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광량이 훨씬 많아져요. 오히려 남북이랑이요. 작물 생장기가 되면은. 그래서 유리하다. 전체적인 수광 시간만 놓고 보면은 약간 짧은데, 남북이랑이 작물 생장기의 수광량으로 보면은 오히려 그게 더 많아서 유리하다. 그러나 많이 받으면 토양의 건조가 심해질 우려도 있다. 그리고 남북이랑은 여름철에 동서이랑에 비해서 온도가 높고 후기 수광량이 많아서 유리하다. 앞에 말을 반복하는 건데 조금 다른 느낌으로 써놓은 거죠. 같은 말이에요. 동서이랑은 월동이 문제가 되는 곳에서 좀 좋대요. 동서이랑을 설치를 해서 겨울에 수광량을 많게 하고, 이랑을 높게 하여 서북풍을 막아 지온을 높이는 것이 월동에 유리하다. 어떤 문제 풀다 보면은 어떤 보기들은
서북 쪽을 막아가지고 뭐 한다 이렇게 막 써있잖아요. 어디는 또 남북 쪽을 막아가지고 그냥 틀린 보기로요. 그러니까 그 서북풍을 막겠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죠? 서북 쪽을 막아놓으면은 서북풍을 바로 맞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에요. 자, 전조재배는 인위적인 그 조명을 행하는 재배법이다. 그리고 딸기포도 이런 것도 착색에 관여하는 안토시안의 생성은 비교적 고온이 아니라 저온에서 촉진이 되고 자외선이나 자색광 파장이 안토시안의 생성을 촉진하며 그리고 볕이 잘 쬐을 때에 착색이 좋아진다. 광준단 한밤중에 전등을 조명하여 화학 분화를 억제하는 기술. 광을 끊는다는 게 아니라 광으로 어둠을 끊는다라는 거예요. 식물이 발화하여 성숙하는 동안 여러가지 단계적 과정을 거치면서 생육하는 것을 상적 발육이라고 합니다. 그죠? 단계를 거쳐서 발육한다. 네, 피토크놈은 빛 조건에 따라 식물의 여러 생리학적 기능을 조절하는 데 관여한다. 피토크놈. 그리고 이 두 개의 지금 십자화가 그리고 성숙과정하고 화분류 성숙과정인데 이게 요런 그 백숙기, 녹숙기, 가숙기, 고숙기 뭐 이렇게 이런 순서대로 그리고 밑에는 유숙기, 호숙기, 황숙기, 완숙기, 고숙기 이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데 요거는요 뭐 지금 이 시국에 이 타이밍에 이거를 뭐 학습을 뭐 좀 파고들어서 공부할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안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나오면 그냥 한 문제 주워 먹겠다라는 느낌으로 백록 갈고 유호확 완고 그냥 이것만 딱 외워서 들어가세요. 그냥 나오면 이거 한 문제 그냥 맞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백록 갈고 유호황 완고 고위도 지대는 생육기간이 짧고 서리가 일찍 온다.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소문자 그 대문자 좀 비교해서 보셔야 됩니다. 같은 그 BLT인데 이건 소문자 BLT형이고 이건 소문자 BL 대문자 T 이 형이 적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문자만 써있는 BLT형은 그 기본 영양 생장형 이거 아시죠? 이 뭐 베이직의 약자라고 그냥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감광성은 이 라이트 그 광 라이트의 그 약자 앞에 앞글자라고 보시고 감온성 temperature 그거의 약자 T.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모두 작아서 생육기간이 이렇게 짧아지는 거죠. 이런 것들을 그 고도지대에다 심는 게 유리하다. 그리고 아니면은 앞에 두 개 이렇게 똑같이 기본 영양 생장성하고 감광성 작은데 감홍성만 크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면 온도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니까 빨리 개화를 할 거니까. 작물의 개화 촉진 요소는 일장효과 그리고 추나 처리 아까 탄질비 그거 그리고 식물 호르몬 이런 것들이 그 개화 촉진 요소가 됩니다. 식물 호르몬을 말하면 그 지베렐린 말한 겁니다. 사실은 지베렐린을 잘 써서 이 추나 처리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작물 개화를 촉진시키는 요소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보세요. 불량 환경에 가장 강한 작물은 호밀. 호밀은 진짜 짱짱해요. 어디다가 심어놔도 이것저것 뭐 따져봐도 잘 견디는 녀석이에요. 이 호밀은 어디서 잘 자라고. 그리고 대기오염 물질 중 오존을 생성하는 것은 주요하게는 이 이산화질소다. 뭐 이게 또 뭐 일산화질소로 바뀌어서 뭐 산소하고 결합하고 뭐 이런 것들인데 그냥 빼고 우리 그냥 자동차 배기가스 이산화질소 나오는 것이 그 오존을 생성을 한다. 칼륨, 규산, 석회 등은 대기오염가스와 접촉시켜 처리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다. 저는 예전에 처음 공부할 때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안 됐다기보다는 좀 어려웠어요. 왜냐면 아니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규산 이런 것들은 이것도 오염을 시킬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괜히 저는 들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로
칼륨 규산 석회로 대기 오염가스와 접촉시켜서 처리한 방법으로 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다. 질소가 결핍되면은 엽록체 생성이 잘 안 되어서 항백화가 일어나고 생육이 빈약해집니다. 근데 질소를 또 너무 과다하게 줘도 과유불급이라고 이제 웃자라 가지고 도복이 발생하기 쉽고 병충해가 걸리기 쉬워집니다. 이는 결핍하면은 늙은 잎에서 먼저 그 결핍 증상이 나타나고요. 근개가 작고, 제가 늙은 잎은 빨간색으로 지금 표시를 해놨죠. 그리고 어린 잎은 또 요 색깔로 표시를 쭉 해놓을 거예요. 색깔에 맞춰서 생장점은 생장점끼리 이렇게 깔 맞춰서요. 자, 근개가 작고 줄기가 가늘며 키가 작아집니다. 그리고 안토시아닌 색소를 형성을 합니다. 인이요. 그리고 이게 너무 지나치게 많다 보면은 키가 작고 입이 두꺼워지며 생육이 오히려 나빠집니다. 너무 일찍 성숙해서 수량도 줄어들고요. 칼륨은 이거 가리라고도 하는데요. 그 결핍하게 되면은 도복이 발생하고 생장점이 말라 죽습니다. 그리고 한 해에 약해지고, 과잉 증상으로는 칼슘, 마그네슘 흡수를 억제해요. 이게 기량작용을 하죠, 걔네들하고. 그래서 양분의 결핍을 초래합니다. 칼슘은 결핍하게 되면 생장점이 말라 죽고 줄기가 약해지고, 생장점 말라주는 거 똑같죠? 칼륨, 칼슘 결핍했을 때. 그리고 어린 잎이 처음에는 구부러지고 마침내 끝과 가장자리가 죽게 된다. 이게 늙은 잎, 어린 잎 이거 뭐 바꿔서 장난하기도 좋고, 아니면 어린 잎끼리 뭐 묶을 수도 있고, 늙은 잎하고요. 좀 비교하면서 봐주시라고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 칼슘 이거 뭐 결핍했을 땐가 이게 문제 한번 나왔었잖아요. 뭐 토마토 배꼽 썩은 병 뭐 이렇게, 이게 그때 답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또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봐주세요, 이 병들. 그리고 칼슘이 과잉하게 되면 망간, 마그네슘, 철, 붕소, 아연 등의 결핍증이 발생한다. 그리고 마그네슘은 결핍하면은 엽록소 생성이 불량해지고, 늙은 잎의 가장자리에서부터, 어린 잎이 아니라 늙은 잎입니다. 그 황화가 발생을 하고요. 그러니까 마그네슘은 엽록소를 구성하는 유일한 광물성 원소예요. 그리고 얘가 그렇게 강합성에 관여를 하고, 얘가 과잉하게 되면은 칼슘, 칼륨 흡수를 억제해서 그 기량작용 하죠. 억제하죠. 그리고 그걸 기량작용이라고 하고, 그리고 근데 이거랑 또 좀 특이하게 마그네슘은 과잉하면은 인의 흡수를 도와요. 이건 상승작용. 그러니까 기량작용도 있고 다른 원소 하나 또 상승작용도 있는 녀석이에요, 마그네슘. 자, 철의 경우에는 결핍하게 되면 엽록소의 생성이 감소하고, 역시 새잎부터 황백색을 띱니다. 새잎부터, 늙은 잎 아니고요. 그리고 과잉하게 되면 망광과 인산의 결핍이 나타납니다. 황은 이제 전체의 생장이 나빠지며 질소의 결핍과 비슷합니다. 결핍하게 되면요. 그리고 과잉하면은 이제 황산 뭐뭐뭐뭐, 황 뭐뭐뭐뭐 해가지고 그 산성화를 많이 하죠. 이게 황이 많이 있으면요. 그래서 노화답에서는 뭐 무황산 뭐 그 비료 써야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뿌리 썩은 병의 원인이 됩니다. 비교만 잘 해놓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얘가 문제가 나오면 이 내용들을 줄 건데, 이제 그게 철인지 황인지 망간인지 이런 것만 헷갈리지만 않으면 되니까 그 내용 정도만 눈으로 정확하게 익혀놓으시면 돼요. 망간은 결핍하면 새잎이 옅은 녹색으로 되며 입이 작아지고, 과잉하게 되면 입의 끝에 갈색과 자주색의 작은 반점이 생긴다. 특히 늙은 잎에. 그리고 철의 결핍이 나타나기 쉽다. 그 관계들을 조금 봐주시면 좋은데, 뭐가 부족하면 뭐도 같이 부족하고, 어떤 경우에는 앞에서는 그 상승하는 거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 관계 한번 봐주세요. 붕소 같은 경우에는 결핍하게 되면 생장점이 멈추고 오그라들면서 후에 문드러진다. 사과, 코르크병과 그리고 축가병, 그 무배추의 그 속소금병이 이제 이게 부족하게 되면 오는 그 질병들이고요. 과잉 증상으로는 잎이 누렇게 시들어간다. 그리고 도복을 유발하는 그 조건들이 있는데,
칼륨 규산질이 이렇게 부족하거나 밀식을 했거나 그리고 질소를 과다하게 시비하면 그렇습니다. 그 최소 양분율의 법칙, 내용은 아마 다들 이미 아실 건데 이게 최소 양분율의 법칙으로 나올 수도 있고 최소 인자율의 법칙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인즉 그 양분 중 어떤 한 가지 성분이 부족하면 그 작물의 생육은 그 부족한 성분 양에 의해 지배되고, 다른 양으로 존재하는 양분은 다른 다량으로 존재하는 양분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법칙. 그러니까 부족한 데만 이제 그 영향이 크다 이런 거잖아요. 부족하게 되면은. 식물 생장 조절제 이제 여기 나오는데 개화 호르몬, 생장 호르몬, 그리고 이제 억제하는 그 호르몬까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개화 호르몬하고 생장 호르몬까지만 볼게요. 개화 호르몬은 플로리겐 있고요. 이게 안 써있는 책들도 꽤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생장 호르몬에는 다들 아시는 대로 먼저 옥신, 밝은 촉진제고 인돌 아세트산 또는 나폴라텐 아세트산 및 그와 같은 기능을 하는 천연물질로 줄기 끝이나 잎에서 합성되고, 그리고 세포막의 투과성을 높이고 세포 분열화 형성을 촉진하고, 그리고 부정근 발생을 촉진하는데, 부정근은 뿌리 이외의 부분, 즉 줄기에서 2차적으로 발생하는 뿌리를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옥신의 농도가 높으면 에틸렌의 합성을 촉진시켜 성장이 억제가 됩니다. 이것도 이제 기량작용을 하는 거죠, 일종의. 그리고 옥신은 새 잎에서 만들어집니다. 새 잎. 지베렐린이나 시토키닌은 뿌리에서 생성이 돼요. 그 차이를 좀 비교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옥신에 대해서 쓰시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시험이. 결국엔 요 내용 주고 요거 고르게 할 거예요. 아니면 조금 어렵게 나오면 요거 하고 얘 성질에 대해서 쓰는 거, 문장에서 고르는 거. 그게 다거든요. 아니면 한번 4회 때 나왔던 거는 생장 호르몬 뭐 이거 하고 이제 억제 호르몬 하나 써놓고 그렇게 나왔었고, 지금 지벨린은 한번 딱 요걸로만 단독으로만 나온 적이 있어서 저는 사실은 이거 시토키닌 이거 한번 나올 때가 지금 된 것 같은데, 일단 순서대로 볼게요. 옥신은 세부에서 만들어지고 뿌리 중력 방향으로 내려가서 뿌리의 발육을 촉진한다. 이건 이제 굴직성 그리고 굴중성 이렇게 말을 하는데, 밑에 이거 그 시토키닌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이제 밑쪽에 보면 시토키닌은 그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맨 아래요. 반대 방향으로 향하는 음성 굴직성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비교해서 보세요. 그리고 옥신은 이제 식물이 빛을 향해 굽어지는 현상, 굴간성도 이 옥신의 영향이고, 그러니까 햇빛이 있는 방향으로 식물이 이렇게 굽어지는 거, 그거 이제 옥신의 영향이란 말이에요. 착과 및 과실에 비대를 가져오고 단위 결과 그 씨 없는 과실을 형성, 그리고 2층 형성을 억제해서 잎이나 과실에 탈락을 방지한다. 그러니까 낙과 방지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베렐린은 뿌리에서 생성되고 줄기 생장, 절간 신장을 촉진하고, 로제트, 짧은 줄기 이런 거 타파하고요. 그러니까 춘화 효과가 있죠. 이것도 지베렐린이 쓰게 되면요. 꽃눈 형성, 과실 크기 증대에 휴면 씨앗의 발화를 증진하고 착과를 증대하고, 자엽식물의 궤하기 유도, 단위 결실, 효소 활동에 유도 작용을 한다. 지금 이거 시토키닌 조금 주의 깊게 봐주세요. 이거를 우린 여기는 시토키닌을 하겠는데 혹시 뭐 사이토키닌이라고 해도 같은 녀석입니다. 영문도 한번 봐주시고요. 발화 촉진제예요. 뿌리에서 생성이 되고 식물체의 세포 분열을 촉진을 합니다. 세포 분열을 촉진을 해요. 발화를 촉진하고 그리고 신선도를 유지하고 세포 분열과 팽창에 관여를 합니다. 옥신과 서로 기량작용을 하는데, 이게 기량작용이라는 말과 상보작용이라는 말을 이렇게 혼용해서 조금 써놓은 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험도 왠지 그러니까 언어적인 문제인데 같은 내용으로 보셔도 무방하실 것 같아요. 노화를 억제하고 저온 바이러스 등의 그 저항성이 증대된다. 그리고 호흡을 억제하고 엽록소나 단백질 분해를 지연시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향하는 음성 굴지성이 있습니다. 뒤에 그 억제 호르몬 그쪽부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한 시간에 시간을 좀 맞추다 보니까 준비대로 그 자료나 이런 것들 영상 준비되는 대로 바로바로 업로드 해드릴게요. 이제 한 열흘도 안 남은 것 같은데요. 남은 시간 열심히 하시고요. 저도 최대한 자료 좀 준비해서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세요. 화이팅!